맛있는 국어 수능 분석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굉장히 핫한 이슈입니다. 우리 2022년 수능 분석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귀 쫑긋하고 한번 수능 분석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수능을 보고 나서요 출제진과 미디어와 그리고 국어 수능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볼까 해요. 수능이 끝나자마자 온 매체나 이런 곳들에서 막 쏟아지기 시작했죠. 어떤 얘기들이 있었냐면요. 자, 먼저 독서 지문의 길이가 짧아졌다. 자, 일단 이게 굉장히 특징적이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독서 지문 길이 짧아졌네 막 이런 내용. 그리고 국어는 좀 작년보다 쉽고 영어 수학은 좀 어려운 편이다. 이런 반응들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EBS 연계율은 줄었지만 문학은 대체로 쉬운 편이었다. 이런 반응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조금 이번 수능은 약간 할만했나 봐. 이런 반응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리고 몇 가지 변별력을 요구하는 문제 물론 있죠. 그래야 이제 등급을 나눌 수 있으니까요. 몇 가지 정도만 있었고, 그리고 고교 정상화 이런 것에 도움이 되도록 예년에 있었던 그런 출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봤을 때 여러분 어떤가요? 국어 별로 안 어려웠네. 할만했나 봐. 이런 반응이 좀 컸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요. 그날 밤부터 현장의 수험생들의 리얼 반응이 어디에서 각종 포털 사이트와 그리고 수험생들 카페 이런 곳 있잖아요. 거기서 막 쏟아져 나옵니다. 봤더니요. 아까 앞에 뭔가 우리 미디어에서 쏟아내던 일반적인 그런 반응들과는 완전 다르더라고요. 어떤 반응이 있나 보면요. 자, 먼저 짧고 난해한 지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추론해서 풀어야 하는 문제들이 대부분이다. 자, 뭐냐면 짧은 건 다 알겠는데 그 지문 자체가 굉장히 좀 난해하고 다 추론 문제였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건 독해력이 타고난 애들, 이런 애들이나 잘 볼 수 있지. 이거 누가 잘 보냐. 이런 반응이 있었고요. 그리고 기출 아무리 풀어봐야 소용이 없구나. 열심히 달달 푼 아이들보다 원래 독해력 좋은 애들 선별하는 그런 시험이었구나. 막 이렇게 서로 하소연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반응 봤을 때 뭐냐면요. 기본적인 독해력. 이게 원래 뛰어난 애들만 볼 수 있었다. 이런 반응이에요. 자, 그리고요. 독해력 관련 콘텐츠를 이슈화시킨 게 다 이런 이유였구나. 생각해보시면요. 2021년에는요. 특히 어떤 내용들이 많았냐면 이 독해력이 중요하다. 아이들 독해력이 너무 저하되어 있어서 문제다. 이걸 향상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야 된다. 자, 미디어도 그렇고 다큐도 그렇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관련 콘텐츠를 이슈화시킨 게 다 이런 이유구나. 왜냐면 애초에 독해력 형성 안 된 애들은 가망이 없는 시험이니까 이런 반응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학생은요 3년간 국어를 풀면서 시간 모자란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지문 짧아졌다고? 그러면 당연히 시간 짧아지지 않냐고? 아니라는 거예요. 문학 쉽다고?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번엔 비문학이 다 앞쪽에 배치되어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다 써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지문 길이 짧아졌다고 쉽다고들 하는데 다 읽어도 답은 어디에도 안 나온다. 문제는 뭐냐면요. 선생님들도 그렇고 요즘에 독해력과 관련해서 어떤 말씀하시는 분들 얘기 중에는 무슨 얘기도 있었냐면 어쨌든 새로운 지문을 봤을 때 무조건 거기 안에서 답을 찾아낼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걸 강조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뭐냐면 이제는 다 읽어도 답이 어디에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뭐냐면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새롭게 내가 추론해내는 그런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지문의 답이 없었다. 자, 그리고요. 이번 6월, 9월 이제 우리가 모의평가 이런 것들을 실시를 하잖아요. 근데 수능의 문제 유형과는 100%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모의평가는 기존 기출 유형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수능은 완전 그 기조가 달랐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요.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게 되냐면 미디어에서는 굉장히 좀 쉽지 않았냐. 고교 정상화를 위해서 난이도 조절 좀 잘하지 않았냐. 이런 반응이었는데 실제 수험생들은 전혀 체감상 다르게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감 반응이 180도 다른 이유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이런 결론을 제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뭐냐면 너무 어려운 수능이었다. 어떤 면에선 난이도 조절 안 됐다. 이렇게까지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요.
저희가 이런 분석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다면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봤습니다. 자, 보면 독서 지문의 길이는 짧아졌지만 자, 난이도는 더 어려워졌다. 아까도 강조한 내용이죠. 자, 실제 거기 수능에 나와 있는 지문인데요. 자, 어떠신가요? 보면 우리가 2019년, 2022년, 2020년 이런 걸 보시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 지문이 막 한 바닥 반이고 엄청나게 길었어요. 근데 지금 지문은요, 이건 한 바닥도 아니죠. 딱 이렇게 반바닥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 그 옆에 문제를 보시게 되면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번부터 5번 선지가요, 본문의 내용만 읽어서 나오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뭐냐면 여기에 나타나 있는 뭔가 달러와 고평가라든지 뭐 마르크와 엔화, 그 다음에 여기 평가 절상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자, 여기에 적용해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요, 지문의 길이는 짧아지고 지문 속의 문항풀이에 필요한 내용은 담기지 않아서 자, 거의 다 추론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 자, 극악의 난이도였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다양한 지문의 독해 경험을 늘려야 합니다. 그래서 짧은 지문, 긴 지문 그런 길이도 상관없이 정말 다양한 종류의 어떤 영역들을 다루는 지문들을 읽어보면서 자, 경험을 높여야 되고요. 또 지문을 완벽히 스스로 분석하고 추론하고 적용하는 그 독해 능력이 어떻게 해요? 막 자동화될 수 있도록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지문의 난이도도 어려웠다는 겁니다. 자, 어떤 지문이 실렸는지 보시면요. 자, 경제 지문, 철학 지문 요거 두 가지 한번 일단 보시면 자, 경제 지문 같은 경우는요, 기축통화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나왔습니다. 예전에 2018년과 2020년 킬러 문제라고 불렸던 지문보다도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는데요. 짧기는 했지만 그 안에서 어떤 그런 그 통화라든지 경제적인 원리 같은 것들을 뽑아내서 그걸 적용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율식을 모르거나 선택지의 다른 모든 조건 등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 그러면 이건 거의 못 푼다고 볼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문제 난이도 역시 너무너무 어려웠다 이런 평가가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철학 지문은 이제 변증법이 나왔어요. 자, 아마 우리 이거 들으시는 뭐 예를 들어 학부모님들, 학생들,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 모두 변증법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냐면 이 변증법 정반합의 원리다. 우리가 보통은 이 정도 하고 넘어가는 내용인데요. 여기는요, 엄청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설명의 내용이요, 너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난이도가 어렵고, 그래서 지문 해석 자체가 어려웠으면 문항의 수준은 지문의 수준에 따라가는 수준. 그러니까 뭐냐면 지문의 수준이 굉장히 높으니까 문항도 굉장히 해결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철학 부문 같은 것에 대해서 평소 많이 공부하고 좀 배경 지식을 쌓았을 경우에는 크게 어렵지 않을 수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한 배경 지식이 전혀 없었다. 그러면 너무 풀기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역시 다양한 분야의 지문에 대한 배경 지식을 쌓고 독해 훈련을 해야 되는구나. 특히 뭐가 필요해요? 내가 관심 없지만 사실 변증법, 기축동화 이런 것들은 내가 사탐에서 경제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뭔가 윤리와 사상 이런 것들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걸 알기가 어려울 텐데 뭐가 필요한 거예요? 배경 지식을 쌓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 강조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맛있는 국어에서는 자, 이런 수능 대비가 어떻게 전개가 되었을까 저희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보시면요, 고난이도의 다양한 영역의 지문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저희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셨을 때 2021년 우리 수능의 사회지문에서는 자, 여기 북학파 관련 지문, 그리고 인문지문에서는 법과 채권, 이런 것도 법이라든지 뭔가 채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학생들이 많이 모르는 부분이죠. 그리고 기술에서는 3D 합성 영상. 자, 이런 영상을 보기만 했지 이런 영상의 원리 같은 거 우리 모르잖아요. 그쵸? 그리고 2022년 수능에서 우리 철학의 변증법, 경제에서 기축동화, 그 다음에 기술에서는 차량 카메라 기술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시면요, 저희 맛있는 국어 비문학 지문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경제 영역의 지문이 실려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 이번 수능에 출제된 이 기축통화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환율이라든지 화폐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익힐 수 있는 그런 지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런 것들을 공부했던 친구들이라면 자, 이런 지문을 통해서 뭔가 여기 나와 있는 환율, 화폐 가치 이런 것들을 알았던 친구라면 자, 어떨까요? 이런 낯선 기초통화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을 때도 이해가 훨씬 쉬웠겠죠.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간도 단축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비문학 지문 중에서도 우리 2021년 수능에 나왔던 북학파 관련 지문을 저희도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북학파랑 관련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지문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전반적으로 뭔가 우리 조선 후기에 그런 실학사상 같은 것들도 알게 되고 그리고 북학파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미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매년 수능에 어떤 분야의 지문이 나올지는 당연히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단순히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 이런 것들을 독해하는 과정에서 지식으로 쌓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어떤가요? 저희 맛있는 국어에서는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문학에서 EBS 연계율이 감소되었다라고 했는데 자, 이것은 이미 수능이 출제되기 전부터 발표하고 공지한 바입니다. 그래서요, 2021년 수능 EBS 연계율은 70%였지만 자, 이번에 2022년 수능에서는 50%로 그래서 수능 내에서 EBS 의존도는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문학 내의 난이도는 크게 어려운 편이 아니었습니다. 이 중에서. 그래서 문학 같은 경우는요, 교과라든지 EBS라든지 그리고 그거 외에 다양한 작품 같은 것들을 좀 봐줘야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뭐냐면 이런 다양한 작품을 내가 뭔가 계획적으로 본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쵸? 아무리 추천조사라고 하는 거 무조건 다 읽을 수도 없고요. 자, 그런데 저희 맛있는 국어에서는 자, 이런 것들을 각각의 분야별로 편중되지 않게 잘 제시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번 국어 등급은 자, 문학보다도 자, 비문학이 더 훨씬 변별력이 있는 시험이었다는 거. 자, 그래서 맛있는 국어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요. 1000편 이상의 다양한 유형의 지문을 수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만문항 이상의 기출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 여기 보시면요. 요거는 우리 그 초등의 부분이고 요거는 우리 중등의 얘긴데요. 초등에서도 뭐 유석이의 하루, 개를 흉내낸 당나귀 이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지문들이 실려 있고요. 우리 중등으로 가게 되면 자, 갈래 공부라든지 그리고 그 뒤에도 인문 지문, 뭐 예를 들어 사회 지문, 경제 지문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교과랑 EBS 외에 다양한 지문들을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체계적으로 보실 수 있고요. 독해하고 분석하고 문항풀이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매일매일 해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독해력과 사고력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 자, 아까 반응 보셨죠? 어땠죠? 다들 90% 이상 너무 어렵다.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어떤 컷 형성을 보게 되면요. 80점대에 이 정도가 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2022년 수능 체감도 여기 EBS 자료를 보시게 되면 대부분이 어려웠다고 얘기했고요. 대학 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1등급 점수를 봤을 때 아마 2019년 84점이었던 것처럼 그거랑 비슷한 수준으로 형성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거예요?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출제진들의 예상과는 달리 학생들이 체감하는 난이도는 굉장히 어려웠고 아마 1등급 예상 점수는 자, 81점에서 82점대 정도로 사람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봤을 때 여전히 아이들이 체감하는 국어 수능의 난이도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결론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2022년 수능의 어떤 출제 유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시면요, 내용 이해라든지 추론이라든지 적용한다든지 아니면 어휘를 어떤 사전적인 의미, 문맥적 의미 이런 것들, 그리고 글끼리 서로 비교하는 이런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을 출제했습니다. 자, 그래서 유형을 실제로 보시면요, 윗글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자, 이거는 이렇게 물어봤지만 일종의 뭐냐면 내용 이해라든지 사실적인 독해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약간의 뭐도 들어있냐면 추론도 조금 해줘야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그다음 17번 같은 경우에는 문맥상 A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하면서 자, 어떤 어휘 중에서도 문맥적인 의미에 대해서 다루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제 모의평가 같은 경우에서는 주로 뭐가 나왔었냐면요. 이런 의미보다도 글의 구조라든지 전개 방법 같은 것들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했냐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겠죠. 그런데 실제로 모의평가랑 다르게는 어떻게 문맥상 의미라든지 이런 찾을 수 없는 질문이라든지 이런 유형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수능은요, 역시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올지 여전히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의평가와 예측과는 굉장히 달라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양한 영역을 다양한 문제 유형으로 체계적으로 연습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맛있는 국어에서는 어떻게 연습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요. 어휘라든지 내용 이해, 표현 방법, 구조 파악, 전개 방법, 추론, 적용, 감상 이런 등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 저희 앱 속에서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보면 제일 먼저 어휘 학습 있고요. 그 다음에 지문 읽기, 키워드 찾기, 중심 내용 찾기, 내용 이해, 구조 파악, 추론 비판. 자, 과정 자체가 어떤가요? 아까 출제 유형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자, 뭐 1번부터 몇 번 정도까지는 좀 중심 내용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내용 이해랑 관련된 문제. 자,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요. 내가 어떤 부분에 조금 어려움을 겪는지 그런 것도 바로바로 체크가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만 좀 집중적으로 할 수 있고요. 전에 설명에서도 드렸듯이 자, 이제 틀리거나 아니면 내가 계속 자주 실수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문항도 제공되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요?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지문에 맞춰서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면서 수능에 출제될 문제 영역에 대비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자, 이번에는요. 모든 어떤 독서 비문학 지문마다 어휘 문제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요. 저희는 맛있는 국어에서는 항상 어휘력도 놓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말 가장 중요하게 보는 영역이기도 하죠. 그래서 2021년, 2022년 수능 모두 어휘력 관련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고요. 독해력도 중요하지만 어휘력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수능의 뭐 문맥상 의미, 아니면 바꾸어 쓰기에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저희 맛있는 국어 문제에서는 이런 유형은 반드시 한 유닛당 한두 개 정도는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공부할 때 문맥상 의미를 어떤 식으로 검증해보면 좋은지, 그 다음에 뭐예요? 바꾸어 쓴다라고 할 때 뭐 이런 것들은 유의관계인지 반의관계인지 상하관계인지 이런 것들도 공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저희 맛있는 국어에서의 특장점이죠. 어휘 활동지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요. 따로 어휘 공부하실 필요 없이 이 어휘 활동지를 통해 자, 본문 속의 내용을요. 이렇게 문맥상 의미, 그 다음에 비슷한 의미, 반대되는 의미 이런 것도 함께 공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활동지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 어휘를 내 것으로 진짜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독해력도 중요하지만 그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은 어휘력인데 이런 다양한 어휘를 접하고 뜻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그런 능력 갖출 수 있도록 저희 맛있는 국어가 함께합니다. 자, 그리고요. 변별력 있는 문항들 그럼 어땠는지 봤더니요. 그 문제들은 다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추론이나 적용 영역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저 학생들이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고 추론하는 사고를 전개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뭔가 보기는 헤겔과 나의 글쓴이가 나누는 가상 대화의 일부분이다 라고 했는데 자, 뭐예요? 헤겔이요. 그냥 헤겔의 얘기도 아니에요. 보기의 헤겔 같은 경우는요. 진짜 헤겔의 견해라기보다는요. 여기서 새로 만든 견해입니다. 그리고 뭐냐면 여기 나의 글쓴이라고 하는 애가 이제 또 새로운 어떤 그 추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대화 이런 것들을 묻고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입장이 다른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눌 때 이건 어떨까요? 이런 문제였다면 이번에는 그 입장 자체도 두세 개의 입장이 되고 한 번 더 추론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단계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실제 사례, 그 다음에 가상의 사례 같은 것들을 제시를 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그 원리 같은 것들을 완벽히 이해해야 적용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16번 여기 기술 부분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어떤 장치의 원리 같은 것들을 자, 여기 그림을 통해서 같이 보면서 자, 만약에 여기 있다면 어떻게 보일까? 자,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다 뭐가 필요한가요? 여기서 안 끝나요. 앞에 내용 이해해서 안 끝나고 추론과 적용 여기에 다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더 이상 지문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수능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추론이나 적용 등 변별력 있는 문제에 대한 대비가 당연히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맛있는 국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 차시 그다음 모든 지문 영역에서 추론과 적용 요 관련된 문제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수능에서 우리 아까 나왔던 요런 적용 문제들 맛있는 국어에서는 이런 식으로 본문을 읽고 나면은 여기 수능형 요런 표기도 되어 있어서요. 수능에서 주로 요런 것들을 적용해 보도록 해석해 보도록 나온다 이런 것도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보기 안에다가 사례 같은 것들을 넣어두고 자, 우리가 글의 내용이나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한번 평가해보는 그런 문제들 추론 적용 문제 다 계속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부터 중등까지 추론, 비판, 적용에 관한 문제들을 매회 반복해서 추론 문제 풀이에 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결국은 그렇다면 우리가 수능을 제대로 대비하고 자, 1등급이라고 하는 어떤 고득점 그런 걸 막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기출문제를 풀이하고 단기간 독해 연습만으로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꾸준하게 독해력을 상승시켜 놔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2022년 수능 상위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떤 부분이 핵심이었을까 이제 들어보면 자, 지문 독해 능력 그쵸 이게 일단 우선 돼야 되고 그리고 자 추론 능력 자 오늘은 추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냥은 알 수 없습니다. 본문에서 찾을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적용하는 능력 난이도 있는 문제 난이도 있는 지문 같은 것들을 분석하는 그런 능력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타고나는 독해력 이제는 없습니다. 자, 단기간에 완성되는 독해력도 없습니다. 자, 독해력 상승시키고 싶다면 자, 어떻게 하셔야 하나요? 시간과 노력 투자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맛있는 국어에서는요. 초등부터 중등까지 초등부터 중등까지 굉장히 긴 기간이죠. 그 기간 동안 체계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관리형 시스템으로서 자, 여기 보시게 되면 1단계 1레벨부터 7레벨까지는 자, 초등에서 정복하는 영역이고요. 그리고 8레벨, 9레벨, 10레벨 여기는 자, 예비 중 1, 2, 3 요 정도 학생들이 어떻게 해요? 독해력 상승을 위해서 열심히 연습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초등부터 중등까지 총 10단계로 되어 있고 지문과 문항의 난이도를 좀 높여가면서 체계적으로 독해력을 쌓아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런 부분들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매 단계를 성실하게 수행하신다면 아까 그 현장의 리얼 반응 그런 반응에서 어떤 아이가 될 수 있냐면 원래 독해력이 높은 아이 그런 아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한 부분이 뭐냐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독해력 원래 뛰어난 애들만 풀 수 있는 시험이다 그랬잖아요. 저희 프로그램 요걸 하신다면 어떻게? 아이들이 원래부터 독해력이 높은 아이로 고등학교 때는 무리 없이 적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수능 분석을 하면서 한번 저희 맛있는 국어와의 연계점 한번 찾아봤고요. 그리고 맛있는 국어가 정말 수능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이구나 그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